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노력할수록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높은 가치를 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우울 증상은 더 높았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SNS를 열면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해 보입니다. 그 순간 행복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고 동시에 무거운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괜찮은 순간에도 괜찮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압박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놓는 순간 뇌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을 처리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의 핵심 연료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보다 쾌락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보다 곧 일어날 것 같다고 기대하는 순간에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결과보다 기대에 반응합니다. 기대보다 좋으면 터지고 기대만큼이면 반응 없고 기대보다 못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는 절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을 쫓는다는 건 결국 뇌에게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기대값을 끊임없이 올리는 행위입니다. 기대값이 높아진 뇌는 웬만한 좋은 일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오래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어도 이 정도론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행복을 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그 부족함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리스 마우스 교수의 실험에서 행복을 강하게 추구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즐거운 영상을 보면서도 오히려 덜 행복해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자기 감정을 계속 채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충분히 행복한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생긴 실망이 행복 자체를 깎아먹은 겁니다. 만족해야 할 순간에도 뇌는 쉬지 않고 부족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처음엔 박스를 뜯는 것만으로도 설렜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늘 쓰던 폰이 됩니다. 연봉이 올라도 처음 몇 달만 뿌듯하고 어느새 그 금액이 당연해지면서 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조차 1년 뒤면 행복 수준이 당첨 전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에서 쾌감을 처리하는 복측선조체, 쉽게 말해 뇌 안의 쾌감센터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반응이 줄어듭니다. 처음 가본 맛집에서의 첫 입에는 뇌가 폭죽을 터뜨리지만 매일 같은 곳을 가면 그냥 평범한 밥이 됩니다.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가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결국 원래 자기만의 기준점으로 되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약 절반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항상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뇌는 애초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뇌의 설계가 현대 사회와 만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안나 렘키 교수는 스마트폰을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주사바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아요 알림, 끝없이 새로 고침되는 피드, 숏폼 영상의 자극적인 썸네일.
이 모든 것들이 뇌의 보상 회로를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두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 동네 공원을 걷는 소소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도파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뇌는 이 수준에 빠르게 적응해버립니다. 한번 적응한 뇌에게 일상은 지루합니다. 바람을 맞아도, 음악을 들어도 예전 같은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자극의 기준선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비싼 경험, 더 화려한 소비. 하지만 그것마저도 금방 익숙해지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쳇바퀴만 점점 빨라질 뿐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기업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새 모델을 출시하고 한정판을 만들어 조급함을 심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을 부추깁니다. 소비자가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으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비교는 이 쳇바퀴를 더 빠르게 돌립니다.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삶은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 올린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걸 그 사람의 진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뇌는 원래 수십 명 규모에서 비교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수억 명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만성적인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행복이 끝없는 목표가 되어버리면 마음의 여유마저 사라지고 그 여유 없음이 다시 불행감을 키우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행복을 직접 쫓으면 뇌는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도록 작동합니다. 기대를 높이고 감정을 채점하고 자극에 둔감해지고 비교에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연구에서 행복을 목표로 놓은 사람이 불행해진 이유는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뇌는 가장 안정적인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활동에 완전히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 순간에 온전히 빠져드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보상입니다. 감사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는 기대값을 올리는 대신 이미 가진 것들에서 보상을 느끼도록 회로를 재조정합니다. 쾌락 적응이 좋은 일에 무감각해지는 방향이라면 감사는 그 적응을 되돌리는 리셋 버튼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가 웃어줬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보상회로는 일상에서 다시 기쁨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타인과의 연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실험에서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은 뇌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건 새 물건을 사는 기쁨과 달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쫓는 순간 달아나고 있는 순간 곁에 옵니다. 뇌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될 때 뇌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계속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멈췄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충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